제가 이제 글란 쓴지 학위논문 쓴 거 말고 일반 글 쓰던 거는 한 18년 전에 글 그만 써야지 싶어서 안 쓰다가 어쩌다 이제 제주투데이라는 요 언론사에 원래 합류하게 되면서 이제 글 새로 쓰기 시작했고요. 강의는 5년 전에 이제 강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또 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하는 강의기도 하고 또 아시겠지만 저는 학위 논문 전공도 조선시대 제주 뱃사람들 얘기를 듣단 말이에요. 시대도 전혀 좀 맞지도 않은 얘기인데 어쨌든 여기 불려 나왔습니다. 시작할게요. 오늘 4강이에요. 제주개발사 4강이고 제가 80년대 후반에 탑동 매립 반대운동하고 성악산 군사기지 반대운동 요거를 맡았어요.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지금 요 밑에 화면 보면 이제 우리 조성윤 교수님 계시고 요게 2018년에 여기 제주대학교의 이름 정확히 길어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커먼즈 팀 이렇게 부르는데 고향반들 이제 탑동 매립 30주년 보고 하면서 그거 이제 학술을 내가 했던 그런 게 있어요. 조성윤 교수님이 이제 이쪽 분야를 이제 좀 썼죠, 글을. 그래서 조성윤 교수님한테 가서 부탁하면 이제 될 거다 싶어서 갔는데 조성윤 교수님이 그냥 네가 해.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앞에 콱 막히는 기분이 들었고, 이거 난감하다. 그럼 요 테마, 제가 맡기로 테마 빼면 어쩔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까 웹자보가 이미 나갔다고. 그래서 이제 앞에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빼박하게 돼가지고, 끌려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거는, 제가 뭐 이렇게 따로 연구한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논어 수리편 시작할 때 보면 저런 얘기 나오죠. 수리부작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냥 저는 이제 있는 거 갖고 그냥 기술하는 거예요. 부작, 창작한 게 아니고. 근데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있는 거 갖다 그냥 워드 두드려 베껴 썼죠. 쓴 게 아니죠. 워드 두드렸죠.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술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타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워드만 쳤을 뿐이지 저가 이렇게 저는 창작한 게 아니고, 여기는 간단하게 줄여놨는데 여러분들 워드로 나간 자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관련된 논문들 이렇게 쭉 소개가 됐을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앞에 분들 해놓은 거 갖고서 그것만 갖고 얘기하려면 좀 되게 허전하기도 하고, 저 시간도 다 못 때울 것 같고, 그래서 뒷부분에는 이제 저 얘기도 좀 할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부제로 이제 공공성과 욕망의 사유학 이렇게 붙였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거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개발 문제 이런 건데 개발 문제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좀 공공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걸 아주 단순화시켜서 공공성이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생태주의라든가 환경, 평화 이런 얘기를 공공성이라 얘기를 단순하게 해본다면 제가 보는 욕망 같은 건 저 속에서 굉장히 저걸 계속 보는 거예요. 개발 이익이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충돌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조화시킬 수는 없을까? 그래서 처음에 제목 부제를 단 거를 공공성과 욕망의 하모니 이렇게 달았다가 사회학과 대학원생들 석박사들 많이 왔다 그러길래 제목을 좀 사회학으로 바꾸자 이렇게 바꿔서 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 열흘쯤 됐나요? 촌에 제사 먹으러 갔었는데 갔더니 이제 저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이제 개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제주도 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겨.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공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끝에 가가지고는 갱해동이 우리 마을은 너무 이게 차 두 대 겹치는 이것도 막 걸리고 우리 마을은 좀 개발했으면 좋구나.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강의할 때 김동현 박사님 강의할 때 왜 저 한단마을 얘기 나왔을 때 우리 뭐를 느꼈냐면 탄식이 나왔어요. 탄식이 그때 1억 5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때 사심은 이렇게 했을 때 그 탄식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탄식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때 능력이 됐으면 저럴 줄 알았으면 1억 5천 어떻게 빚내라고 샀으면 하는 그런. 근데 그런 저의 욕망들이라는 게 과연 나쁜 건가? 아니 나쁠 수는 있어요. 나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올라나오는 걸 어떡하라고. 네. 근데 이게 나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욕망의 문제를 갖고서 그동안 우리 어쩌면 좀 공공성을 얘기하는 분들은 욕망을 부도덕하게 좀 단죄하듯이만 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탑동 얘기라든가 송악산 얘기할 때 보면 주로 우리가 나온 게 어떤 공공의 대의 얘기를 많이 해요. 앞에 논문들도.
근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욕망들을 저는 분명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지만, 어쨌든 이걸 단죄만 할 것인가 아니면, 야, 욕망이라는 본성인데 그걸 어떻게 해? 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본 겁니다. 근데 어제, 날도 덥고 해가지고 저녁에 이제, 이제 밥도 안 땡기고 해가지고, 그냥 막걸리 한 잔 이렇게 하고, 뭐, 조금 술기 빠지니까, 말해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요새 저기, 서울 사는 우리 막둥이 딸이 와 있습니다. 왔는데, 아마 한 11시 반쯤 됐나? 방에서 쓱 나오더니 저를 불러요. 근데 이런 거 부를 때는 아빠라고 안 부르고, 아빵!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뭔가 알아요. 이게 뭔 말인지. 날도 더운데 시원한 맥주 먹고 싶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치킨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1초의 망설임이 생기죠. 내일 아침 후회할 텐데. 그렇긴 하지만, 우리 막둥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걸 또 거절한가.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잘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제가 이제 한 저녁 7시쯤에 밥 먹기 싫고 더워서 그냥 막걸리 한잔 한 거는 저는 생물학적인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생물학적인 식욕. 네.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앞방하고 나왔을 때 생긴 그 식욕은 저는 그냥 인문학적인 식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딸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내일 아침 분명히 후회할 건데 어쩌다가 이제 이 밤에 또 먹자 그랬냐 그랬더니 뭐 친구랑 뭐 이렇게 하다가 SNS 뭐 하다가 먹방 막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SNS에서 그 S가 소셜이잖아요. 소셜. 만약 그 먹방 소셜이 아니었으면 우리 딸이 밤 11시 반에 아빠 보고 치킨 먹자고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마지막에 그 소셜 미디어가 자극한 그 욕망, 요거는 사회가 조성하고 조장한 욕망이 아닐까. 만약에 소셜 미디어가 아니었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컨트롤이 좀 된다면 그런 욕망은 우리가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아까 그 한담 얘기했을 때 1억 5천, 그때가 사뒀으면 이런 거나 재산집 갔을 때 저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마을은 좀 개발돼야 돼 이런 얘기 할 때나 우리 저 촌이 어느 쪽이냐면 이제 금악 가까운 쪽인데요. 금악 하면 여러분 저희가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뭐죠? 네, 저 돈사 악취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근데 거기, 죄송합니다. 혹시 그분들 이제 속상하게 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냄새 후각이라는 거는 한 5분만 지나면 그럭저럭 갑니다. 그러면 거기 계속 사셨던 분들, 또 냄새 남죠? 이러고 쑥 지나면 그냥 지나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화나는 게 뭘까요? 냄새일까요? 때문에? 냄새 때문에? 다른데, 제주도에 다른데 땅값 다 오르는데 우리 동네만 땅값 안 오르는 겁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한림 금화권이 땅값이 제일 낮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땅값 오른 거 보면 제일 안 올랐어요. 만약에 그분들의 그 욕망이 다른 동네도 같이 땅값이 안 올랐으면 맨날 냄새나는 좀 냄새 안 나시면 좋죠 수준이지. 이거 정말 문제라. 막 이랬을까? 저는 거기에 깔린 욕망은 냄새에서 시작된 땅값이라고 봅니다. 땅값. 그리고 그 땅값이라는 게 사회적 관계 속에서 땅값이 절대 땅값이 생각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오늘 보는 이제 탑동 얘기하고 송학산 얘기와 함께 마지막 그 워드 자료 다 드렸죠. 워드 자료 마지막 그 큰 제목이 이 욕망들을 어찌할 것인가 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항 제가 부제로 단 공공성과 욕망의 사회학 이렇게 한 건데 제 앞에 것들은 각주를 따로 안 단 게 앞에 그 조성인 교수님이라든가 최영 교수님 이렇게 한 거 그냥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뒤에 것들은 전혀 제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저의 그냥 혼자의 에세이입니다. 아무런 각주 없이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객관성을 담보 못하니까 이제 한계가 많은 글이고 믿지 못할 글인 건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때로는 각주 없는 글을 쓰고 싶어 해요. 이게 각주 없으면 객관성에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상상력의 나래를 펼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도 영감도 줄 수 있는 거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어쨌든 그려봅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 글 쓸 때 마지막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볼 때 이제 어떤 전망을 그리는데 저는 학문적 전망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소망으로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88년 겁니다, 저게. 88년에 상반기에 탑동 싸움, 하반기 이제 송악산 싸움 이렇게 해서 이전에 제주도에서 보지 못했던 엄청난
주민운동, 시민운동 이런 것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큰 테마 타이틀인 개발과 저항이라고 했을 때 앞에까지는 그래도 개발 얘기가 좀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항이라 그러면 어쩌면 여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이게 처음입니다. 저기 송악산 모슬봉 레이더 기지가 보이고 88년 후반기에 굉장히 세게 붙었던 송악산 군사기지 반대 싸움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이제 88년에 제주도가 이렇게 그냥 큰 바람이 휘청거리게 불었는가? 가장 큰 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87년 6월 항쟁이에요. 저랑 이제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그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알고 또 좀 익숙해가지고 그때 경험은 했지만 경해봐야 본질이 변화 세상이 옛날이나 시가 똑같아 되게 이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이제 투데이의 막내 기자님 입장에서는 87년 6월 항쟁 전과 후 사회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도 실감이 잘 안 올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전까지는 개발한다 해서 땅 국가에 수용하면 수용하는가 보다 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자체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하면 당연히 이제 자기만 엄청나게 물리적 폭력까지 당하면서 손해보던 시기이기 때문에 87년 6월 항쟁이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냥 박물관에 내지 역사책에 나온 얘기지만 그 시대 앞과 뒤를 겪으신 분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회 본질은 안 바뀌었을지언정 현상은 분명히 바뀌었어요. 예전엔 그런 말을 못했죠. 국가에서 땅 수용할게 그러면 네 그래야 되고 보상도 국가에서 주면 그냥 그거 해요. 물론 보상금에 대한 이의 절차 이런 건 있긴 있지만 올려봐도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안 됐던 건데 87년 6월 항쟁의 경험이 사람들로 하여금 야 우리도 말 돌아보자게 이런 걸로 나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88년 요 두싸움 이후에 저희도에는 1년에 한 몇십 개의 이런 싸움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물론 이전에 잠깐씩 있긴 했지만 요 싸움이 계속 나와요. 골프장 반대 무슨 한송말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등등 대섬 유원지 등등 계속 터져 나오는데 어쨌든 요 싸움 두 개의 싸움이 이 뒤에 제주도의 주민운동, 시민운동 이런 것들을 일으킨 기폭제가 됩니다. 근데 특히나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합동 싸움에서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합동 싸움에서 처음으로 돈을 받습니다. 보상금. 그 전까지는 보상금 이런 거 달라고 얘기를 못 해봤어요. 국가에서 주면 주는 양 이거였지. 근데 이제는 야 이건 아니잖아. 라고 이제 돈 달라고 그랬어요. 돈 달라고 그랬더니 돈을 줍니다. 돈을 줘요. 이게 이후 운동의 굉장한 좀 추동력이었다고 봅니다. 가서 싸우면 가서 소리 지르면 돈을 줘요. 이걸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돈을 받은 게 한편으로 우리가 부당하게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냥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이게 돈을 받기 시작하면서 공공성과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저번에 우리 김동현 박사 얘기해서 심성사 얘기를 자꾸 했는데 심성사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싶은데 심성사라고 번역하기가 참 그래요. 이게 마땅한 게 없어서 심성사라고 하긴 했는데 이제 프랑스 아나락파 애들 처음 했던 거라서 그냥 망탈리테사 주택다 멘탈리티예요. 영어로 멘탈리티인데 프랑스 아나락파 애들이 처음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 그냥 망탈리테사 그러는데 심성사 그래버리면 쟤는 심성이 고와 쟤는 심성이 좀 그래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약간 번역이 좀 안 맞긴 해서 그냥 망탈리테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88년 탑동싸움 이전과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망탈리테 이런 건 참 어떻게 변했을까 이거 추적해보는 것도 공부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다음에 송악산 싸움 같은 경우에는 이겼어요. 완전 백지화 시켜냅니다. 저는 이제 그 순간 기억을 하는데 저도 놀랄 정도로 이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던 싸움인데 그냥 이깁니다. 굉장한 성과예요. 성과긴 성과인데 하나 문제는 이 승리의 경험을 사실은 계승하지 못했던 그런 한계들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자, 이 두 사건의 좀 공통적인 특징을 몇 가지 좀 본 다음에 이 사건 하나씩 좀 들어가 볼게요. 저는 약간 이 사건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제주사회의 시민사회라는 게 형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시민사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이건 국민동원체제였어요. 박정희 이승만 이전서부터 모여가지고 방공 벌기대회 하고 무슨 규탄대회 하고 이런 식의 모임이 있었지 그 전까지 이렇게 모여본 적이 없었거든요.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잡아가니까.
근데 그 전에 그러면 87년 6월 항쟁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87년 6월 항쟁 얼마 컸는데 맞아요. 맞긴 맞는데 87년 6월 항쟁은 사실 보면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일부 그때는 재야 지식인 이렇게 했죠. 재야. 지금은 시민단체 그랬는데 이때는 재야단체라 그랬는데 재야라는 말 자체가 제도권 밖이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법망 밖에. 근데 이제 이것이 시민운동, 시민단체라고 하면 이거는 시민이 사회 주체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 일반 마을 주민들, 밭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까지 합류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88년 부싸움서부터 제주사회의 본격적인 시민사회 형성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하고, 아까 두 번째 요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후에 정말 1년에 많은 때는 막 50개 데모가 일어납니다, 동네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요 사건 이후에 요즘 뭐 동네에 무슨 아파트 하나 짓는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 다 나가 피켓 들고 보상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이때 이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는 주권자로서 당연히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때부터 데모의 일상화가 됩니다. 엄청난 이제 폭발을 이제 가져온 건데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것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보상금이랑 돈이 개입되면서 욕망이 개입되면서 공공성과 충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욕망을 우리는 분명히 좀 직시를 해봐야 된다. 세 번째 용의 특징은 이때부터 이제 소위 우리 사회에서 범도민이란 말이 정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범도민 하면 제주도에 아까 말한 탑동인 탑동 주민 그리고 그걸 옳다 도와주러 왔던 대학생, 재야단체 그리고 서울 뭐 부산 등등 사는 도외 제주 출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는 제주도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반대편이 뭐냐면 중앙정부와 외지자본인데 외지자본과 중앙정부가 결탁해가지고 지네 멋대로 결정해서 여기다 개발하면서 쏙쏙 빼간다. 여기서 다 빼먹고 지네들 다 가져간다. 우리는 당하고 있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도민 하나가 뭉쳐가지고 도 바깥 외부 세력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게 형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변형이 돼가냐면 저기 포스터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주민 주체 개발 결정권, 개발권을 도민에게 우리 스스로 하자. 결정을 왜 서울 니네 중앙정부에서 하냐 이거죠.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달라. 이렇게 했어요. 맞는 얘기인데 이게 이상하게 변질이 되더니 돈은 돈대 도지사가 지멋대로 해버리는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주체 개발 이 얘기를 했더니 야, 너 서울 너네 자본이 하지 말고 우리가 할게 했더니 이제 또 어떻게 변형 나오냐면 주민수건사업입니다. 주민수건사업. 주민수건사업이니까 정당한 거다. 이렇게 나오면서 공공성과 충돌을 하고 있죠. 요즘 주민수건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민과 외부의 싸움으로 이때 처음으로 형성돼가지고 잘 싸웠어요. 근데 이게 변형되더니 도민 내부의 싸움으로 변하는 거죠. 사실 도민 내부에 갈등이 있어요. 저번에 제 김동현 박사 계속 얘기하듯이 제주도는 하나가 아니다. 안에서 대급도 나뉘고 다 나눈다 했더니 사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엔 공공성만 바라봤다는 거죠. 공공성만 바라본 우리 범도민이 가진 맹점이에요. 이 도민 안에 뭐가 있는데 이 도민 안에도 욕망은 도처에 있으면서 이 욕망들이 이제 갈등하고 싸움하기 시작한 게 이 이후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징을 잡는다면 이 두 사건에서부터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시대적 화두를 제시한 것 같아요. 탑동이라는 거는 저기 5만 평에, 저는 어릴 때 탑동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맨날 이제 킹이 잡고 보들레기 잡고 막 수영하고 그랬던 건데, 거기 지금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이거 그때 매력 안 했습니? 지금 이거 천혜의 관광지가 되고 뭐 이렇게 다 이러면서 생태적 가치를 얘기를 합니다. 탑동은 어쨌든 우리한테 생태 환경이라는 화두를, 시대 화두를 분명히 던졌어요. 물론 근데 탑동 매립할 때 그 당시는 오늘처럼 그런 생태적 관점 가진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따 얘기 한 말씀 드렸지만. 그 다음 송악산이야 당연히 평화 얘기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근데 오늘날 요즘 보면 이제 이 생태 문제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감수성들이 많이 있죠, 이제는. 많이 있는데, 이 평화 문제만큼은 좀 그래요. 우리가 이제 뭐 휴전선 끼고 막 실시간 계속 하면서 남북 대치를 생각하고 하도 오래서 그런가, 이 전쟁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덤덤해져 버리는지, 제주도가 굉장히 얼마나 위험한 땅인데, 이런 감성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이 얘기도 저는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 이런 얘기를 하죠. 국제자유도시라는 요 비전을 폐기하고, 우리 전에 강봉수 교수님, 저랑 같이 논설위원 분은 이 얘기를 해요. 생태, 인권, 평화 도시로 제주도를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시대 화두를 던져준 게 바로 탑동하고 송악산 88년, 사건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탑동 매립 요 얘기부터 하나씩 해나갈게요. 먼저 이제 매립면허 발급해서 이제 매립하게 되는 건데요. 1차 매립이 요때 있었어요. 76년이고, 요때는 제가 그동안에 살았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이제 주최를 해가지고 했어요. 월파 방지 도로 개선 명분이었는데 어릴 때 저 탑동 살아서 하는데 저 때는 진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바닷가 쪽 그 길이 하나 있었는데 파도 좀 세게 치는 날은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 때 매립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뭐 원하긴 했죠. 사실 지금은 이제 바닷가 쪽 땅, 우리 부동산 하면 바닷가 쪽 땅이 얼마나 돈이 됩니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바닷가 땅은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근데 이제 저거 1차 매립하면서 1차 매립이 대략 여기입니다. 요 밑에 요 라인 요거 정도. 요건데 요걸 하니까 우리 생활이 편했어요. 사실 뭐 생태 환경 이런 문제는 뭐 거의 못 느꼈고 저 앞에도 얼마든지 깅이 잡고 고말 잡고 있었고 그런 문제를 못 느꼈었죠. 근데 이제 2차 매립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주체가 바뀝니다. 자본이 주체가 돼요. 이미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정치 권력을 넘어서서 자본이 이제 전면에 나서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80년대 되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97년에 IMF 사태 겪으면서부터는 자본이 아예 정치 권력을 누르고서 이제 사회를 사실상 주도해 나가고 있죠. 근데 요 86년서부터 얘기가 된 2차 매립,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게 요건데 이 주체가 제주 해양개발이라고 제주도 업체인데 요거는 이제 소위 기획사입니다. 기획사. 요거 매립에 돈 될 만한 데 있겠다 싶으면은 싹 청사진 그려가지고 계획서 들고 서울에 자본 찾아다니면 서울의 자본이 뭡니다. 그러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국을 챙겨 먹는 게 여기 제주 해양개발 배당무게라고. 자, 근데 특이한 게 요거 있죠. 요 양반이 제주시장 하면서 야 이거 하면 돈 되겠다는 거를 깨달았고 그 다음에 백아무개가 이 양반은 앞에 바람막이이자 이 돌아가는 구조를 알잖아요. 이 양반을 스카우트 해갑니다. 제주시장을 은퇴한 뒤에 여기다 딱 데려가고 해서 여기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범양건영이라고 여기 원래 작은 회사였는데 대표 바뀌고 하면서 이걸 했어요. 군납을 했는데요. 군납이라는 건 굉장히 돈 되는 사업입니다. 군대에다가 납품하는 거. 근데 그 당시 50 때라 전두환 노태우 때라서 이쪽에 연결된 사람만 군납을 딸 수 있어요. 그래서 했던 건데 이렇게 해서 2차 매립이 이제 준비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발급면허 요 과정에서 문제점부터 먼저 보고 갈 건데요. 이 발급면허라는 것이 이때 86년 12월 24일에 딱 야, 대박해서 좋아, 매립해서 좋아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하냐면 이 공유수면 매립법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어떤 거냐면 옛날 법에 따르면 내가 매립 허가만 딱 받아 매립하면 이 땅이 다 내 겁니다. 야, 이거 봉익임선달 법 아니에요? 이거 매립하면 내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 자체에서도 이건 너무 문제 있다 해서 국토부에서 법 바꾸자 해가지고 법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법이 같은 해 12월 17일날 국회에 다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발효 날짜가 12월 31일이에요. 딱 2주 사이죠. 그 2주 사이인 가운데 1주 때 면허를 딱 줘버립니다. 이건 누가 봐도 준비된 거죠. 국법하고 신법 차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신법으로 하게 되면 이 매립하는 데 들어간 비용만큼의 땅만 가져가게 돼 있어요. 국법은 이거 전부 낼 건데 신법하면 매립하에 들어간 돈만 그 당시에 얼마 이렇게 하는데 대책위 주장 계속 하면 처음에 500억 가져간다는데 나중에 2,000억 가져간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대략 지금 물가 인상률 계산해보니까 한 8배에서 9배, 좀 심하게 10배라서 이거 다 그냥 10배로 뻥튀게 생각하면 됩니다. 500억이면 5,000억인데 2,000억이면 2조 이익이 나는 오늘날 지금 관점에서 물가로 볼 때 이렇게 되는 법이죠. 그러니까 요 법과 요 법의 차이가 워낙 심한데 요게 요 사이에 휙 넘어갔다는 건 누가 봐도 이건 장난친 거예요. 인간이죠. 두 번째는 이건 불법인데 완전 불법이 되는 건데 이런 면허를 인가에 주려면 해당 지역 권리자 동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매립되면 해녀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지잖아요. 해녀들 동의서가 있어야 이게 나오는데 해녀 동의 받은 건 그 다음 해예요. 다음 해. 87년 6월. 그리고 그 뒤에 2차 관계자인 횟집. 이때 횟집은 저 육촌 형님이 같이 있어서 아는데 여기는 이제 12월에 이렇게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불법적으로 먼저 동의 없이 허가가 난 다음에 문제되니까 동의서를 집어넣은 건데 이게 나중에 문제돼서 막 싸웠어요. 그랬더니 84년 동의서를 제시합니다. 84년 동의서는 뭐냐면 해녀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 삼도이도 우리 동네 사람들 몇 사람, 뭐 이장하고 이런 사람 도장 찍은 거 그거 하고, 야, 동이 이미 받았다. 84년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근데 이거 갖고서 나중에 이제 싸움 붙었고, 검찰에 고발하고 막 그랬는데, 불법 아닌 무혐의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광주 고검까지, 항고까지 올라갔는데 광주 고검도 무혐의, 이거 죄 없어, 정당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국정감사에서는 이거 불법이다라고 국정감사 지적을 합니다.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도지사 장병구, 그때는 이제 도지사가 서울서 지명해서 내려보낼 때예요. 이 양반이 경북 이쪽 사람이 제주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건 문제 있다. 그래서 건설부에다가 2번이나 이거 안 돼요 라고 2번이나 올렸는데 건설부에서 그냥 밀어버립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라는 게 5년마다 수립을 하는데 이때 도시계획에 탑동 매립이 없어요. 그럼 5년 뒤에 이걸 반영해도 되는데 2년 만에 이걸 후딱 또 뛰어놉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굉장히 문제점들이 이미 보이죠. 요거는 이제 그때 국정감사할 때 그 당시 국민당 의원이었던 이원배가 얘기했던 건데, 아까 뭐 신법시행 일주일 전에 뭐 이랬다. 도시계획 변경하면 5년 뒤에 해야 되는데 그냥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84년 그 옛날 엉터리 동의서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오염방출 이런 얘기 있고, 86년 요거 전에 선보상한 후에 해야 되는데, 아까 87년 해야 보상하잖아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 나왔다. 84년서부터 제주해양개발 얘네들이, 74년서부터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개발 예정지에 대한 사전 투기 투지하던 놈들이다. 원래 이런 놈들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하던 강경주가 해양개발 사장으로 가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감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나씩 볼 건데, 일단 전체만 살짝 한번 보게 한 4개 단계로 봅니다. 처음에는 해녀들이 농성하면서 피해보상해달라 막 이래서 대학생들 도우러 갔어요. 막 돕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 있네, 불법이네. 그래서 야, 이거 피해보상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거 매립면허 취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아까 검찰에서도 이거 죄 없으면 이렇게 처리해버리고 매립은 막 진행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 매립은 현실이고,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를 받자. 뭘로 받아야 되냐면 합동 땅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던 건데, 엉뚱한 게 이게 도지사하고 범양하고 합의를 보는 게, 범양에서 처음엔 못해, 나 돈 못 줘, 이렇게 버티다가 국정감사 막 들어가고 막 터지니까 돈으로는 보상 못 해주겠고, 제주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뭐 하나 건물 지어줄까? 해줄까? 이렇게 한 건데, 나중에 병문천 복개로 합의를 옵니다. 이것도 갑자기 웬 병문천? 탑도 전혀 관계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 병문천 복개 반대 이렇게 싸움하다가 결국은 다 촉촉촉촉 공사가 진행돼서 중목 나버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4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아까 1단계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아까 87년에 해녀들이 동의서 썼어요. 돈 받고 도장 다 찍었어요. 그리고 1인당 600만원, 지금 한 6천만원으로 볼게요. 그리고 한 95명의 해녀들이 받았는데요. 그때 자료 조사해보고 쭉 해도 이때 아무런 문제들이 없었어요. 해녀들이 지금까지, 그 당시 600만원이라면 지금 6천만원인데 그 정서가 좀 달라요. 지금까지 보상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근데 6천만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대주게. 큰 돈 갑자기 받아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사실은. 이전까지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좋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횟집 사람들은 상인이에요, 상인. 셈이 빠른 사람입니다. 쭉 가서 했더니 6개월 뒤에 횟집 사람들은, 이 사람은 2차 당사자거든요. 해녀들이 2차인데. 이 사람들은 3,500을 받는데, 한 집당. 거의 6배 받았잖아요. 3,600이면. 이걸 딱 방금 해녀들이 아니까, 배가 아프죠? 당연히 배가 아픈데, 도장 다 찍었겠다. 어떻게? 그냥 끙끙끙끙 하는데, 그래서 이제 88년도로 공사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게 하나 딱 잡은 거죠. 이 양반들이 원래 공사할 때, 매립함 바깥에서 해녀가 뭘 계속 할 거니까, 여기 있는 먹돌들, 거기에 소라, 구쟁이, 뭐, 붙이고, 좋은 거 붙일 거. 그 돌을 밖으로 내쳐주기로 했는데, 안 내치고 그냥 땅 붙들어가서 막 버버린 거죠. 그러니까 딱 잡힌 거죠. 됐다! 이게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서 몇 돌 안 옮겼잖아. 이렇게 하면서 명분 확보가 하고서 3월 8일 날, 이때 95명인데 싸우러 가는 사람 이제 43명 줍니다. 이때 착한 사람들, 갑자기 몰면직 사람들이 하지 말고, 착한 사람들은 빠졌고, 성질 더러운, 정당한 사람들만 이제 여기 가서 이제 싸우기 시작한다. 공사장 입구에다 텐트 치고 농성하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4년, 어쩌면 20년까지 악연이 범양하고 되는데 20년 뒤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우리 삼촌들 싸움 때 억울하게 막 당했대. 그래서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도우러 갑니다. 제주대 탑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야 보상해라. 해녀들 먹고 살기 뭐 어떡하냐. 막 보상해라고 하고 이거 자료를 주시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걸 파악을 이제 해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막 목소리 높이고 해가니까 이 범양 쪽에서 후딱 50일 만에 해녀들 만나가지고 얼마 줄까? 했더니 얼마 주라.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됩니다. 그래서 600만 원, 요양만들은 못 받았어요. 빠진 사람들은. 싸운 사람들은 받았어요. 600만 원 추가받습니다. 그럼 한 1200만 원, 지금 하여튼 1억 2천 정도를 이제 받고서, 해녀들은 이제 빠집니다. 약속은 돈 주고, 그 다음에 바깥에 쪽에 돌 좀 놔주기로, 전북부 측에. 그래서 50일 만에 이 사람들이 농성을 정리를 해요. 대학생들은, 아이고게 해녀 삼촌들이 현지 맙석에, 이거 양, 이슈가 안 됩니다. 이거 원래 불법으로 맞으면 막아야 됩니다. 이걸 하면서 돈 받지 맙서 이렇게 하는데 해녀들이 대학생 말을 안 듣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빠졌는데 물론 나중에 용담동 해녀들이 나중에도 합류를 합니다. 용담동 해녀들은 왜 합류하는가 일단 이때는 삼도동 해녀들이에요. 이게 탑동하면 탑동바다 앞에 삼도동이잖아요. 거기 해녀들 있고 그들은 빠졌어요. 용담동 해녀들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야 저 탑동 사람 이 삼도동 해녀들 돈 받았대. 근데 이제 용담동은 처음에 끼어들 명분이 없었다가 막 2차 공사 막 들어갈 때 이 토사물, 흙탕물 막 내려가는 거 제대로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용담동 쪽으로도 흘러 들어가니까 용담동 해녀들이 이때 붙은 거죠. 네, 정확히 봐야 된다니까. 이 먹돌이라는 게 먹돌 옮겨주기 이제 명분 갖고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들도 처음에 이랬어요. 초기엔 피해 보상이 보였어요. 어민 생계 보장하라라고 대학생들도 이런 걸 외쳤단 말이죠. 그리고 소식지, 투쟁 소식지 제목도 먹돌이에요. 근데 이 먹돌이라는 이 하나의 상징이 해녀들에게는 투쟁의 명분이었어요. 보상금 받을 명분이었던 거고, 또 하나의 욕망의 상징이 먹돌이라면, 대학생들이 만들었던 소식지 제목 먹돌은 공공성을 얘기하는 거죠. 생태 환경을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똑같은 먹돌인데, 달라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 아까 그렇게 시민단체 학생들이 이거 문제 있다 해가지고 6월 21일 날 고발합니다. 그 사람들. 공무수법 매립도 위반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용담 해녀들이 중간에 끼어 들어왔죠. 이 사람들도 돈을 받아갑니다. 받고. 근데 이제 고발을 했는데 11월 17일 날 제주지검에서 문제 없음. 그냥 문제 없음. 이게 통과시켜버려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싸우니까 이거는 아까 범양건설이 아니라 제주도 제주 해양개발 이 양반은 제주도 사람이고 동네 사람들이 하도 욕을 해야 되니까 그럼 내 이제 나온 거 환수할게. 각서 쓰라고 쓸게. 각서 씁니다. 요때에 나왔던 투쟁 소식지 같은 경우는 그거가 이겁니다. 불법 면허 취소하라 이거예요. 앞에는 피해 보상하라 했잖아요. 생계 보장하라 했는데 이제는 불법 면허 취소하라로 바뀝니다. 근데 이것이 1차에서 11월에 검찰이 손 안 들어주고 그다음 8, 9년 넘어가는 광주 고검가도 이게 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불법 매립 고발한다, 투쟁 섞으면서 주로 이런 얘기들을 2단계 나오던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 되면 어차피 이제 광주 고검도 기각해버렸고 공사는 막 진척되고 그러니까 매립면허 취소하고 매립을 이제 그만두라 이거는 이제 비현실적이니까 그러면 이왕 매립된 거 합동 땅의 한 80%는 저희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공공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개발 이익을 이제 환수받자. 절대 돈으로 하지 말고, 또 딴 데 말고 탑동 땅 매립한 거, 야, 너네 한 20%만 범양 먹고 한 80% 우리가 먹자.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이름도, 개발 이익 환수 투쟁, 여기다가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요. 국회에는 했는데, 국회 청원서도 냈는데, 국회애들은 완전히 이제 범양 로비 바꿔서, 뭐 아무 문제 없는데, 이렇게 넘어가죠. 아까 백형수, 제주개발 사람이 확인서 써가지고, 이제 이익 나면 다 돌려줄게. 뭐 이런 얘기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 대책위가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한참 활동해 가는데, 이 도지사도 좀 명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되니까, 이런 단체를 만들어준 지역 유지. 그러니까 소위 운동권 아니고, 이런 사람들 25명도 탑동문제협의회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 사람들마저도, 탑동 5만 평 중에 2만 5천 평은 이 주차장, 도로 이런 거에서 공공시설 빼고, 나머지 2만 5천 평 중에 반은 내놔라.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우리 소위 제야단체 쪽 이 탑대위, 아까 했던 사람들은 뭔 소리냐. 80%는 내놔라. 이런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아니라 이거로 달라고 했어요. 자, 근데 상황이 약간 우리 쪽으로 기우는 듯한 게 생깁니다. 9월에 저희도 국정감사를 하는데,
이때 국정감사에도 좀 날 수 있었던 게 소위 말해서 그때 이제 사당 체제라서 여소야대 할 때예요. 민주당, 평민당, 신민주공화당 뭐 이런 게 있을 때라도. 그래서 여기서 와가지고 이 문제 있다. 아까 그 이원배 의원 봤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면허 취소를 국토부에 건의하고 관련자 문책 고발 이거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돼가니까 범양이 약간 이제 난감해 준 거죠. 난감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협상에 응하러 나옵니다. 개관리 환수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돈 1원도 못 준다 이러던 사람들이 그래 그럼 니네한테 뭐 돌려주긴 할 텐데 돈은 못 주고 탑동 땅도 못 주고 니네 원하면 건물 지어줄까?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을회관 지어주고 이런 거 그런 거 해주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서 도지사하고 범양하고 단독으로 가서 합의를 합니다. 뭘 합의했냐면 병문천 2.3km 복개 요구를 했어요. 왜 하필은 병문천이었을까? 참 황당한 얘기긴 한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도로 확보하고 주차장 확보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병문천이 물론 이때는 많이 정비가 되긴 했지만 제가 국민학교 다닐 시절에 병문천 같은 경우 보면 어느 정도였냐면 집 지을 때 아까 바닷가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이지만 내창 옆에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 내창 옆에 집주 살면서 그 화장실 안에 변소 기둥을 내창 위에다 세워요. 그래서 이렇게 내창 쪽으로 돌출해서 변소를 만듭니다. 딱 떨어지면 이제 내창으로 가죠. 그리고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는 간헐적 수세식 변소 이런 것들을 이제 쓰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터지면 괜찮은데 안 터지면 이제 웅덩이들에서 물이 썩고 냄새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 안 좋은 것도 이때 많이 정비되긴 했지만 그래도 냄새나고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데다가 도로를 뽑아주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로 하니까 제주시 시장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하면 환경정비되고 도로 눌러지고 행정가 입장에서는 이거 괜찮다 이렇게 해서 도지사가 그냥 합의를 해버립니다. 200억 공사비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근데 범양에서는 굉장히 이게 유리한 신의 한 수인 게 지금의 라마다 호텔 쪽에서 도로가 끝나요. 탑동이 원래는. 근데 이쪽 하면서 탑동에서 서문통 용담동으로 도로가 이어지죠. 그럼 탑동 땅값이 매립 천 당시보다도 땅값이 확 뜁니다. 그러니까 범양에서는 토건으로 토건 넣는 방식, 자기네는 공사비 부풀리가 얼마든지 작은 돈으로 거기 병문천 복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매립해서 얻은 탑동 땅은 지가를 확 올릴 수 있는 거죠. 범양에서는 완전히 좋은 거고 도지사 입장에서는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 병문천 복귀로 결정났다 그러니까 말도 안 돼 하고 싸우던 시기인데요. 이때는 단독 합의 무효다. 이러면서 싸우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까 도지사가 결성해놓은 유지 중심의 그 단체 있잖아요. 탐문협. 이거마저도 그럴 거 없네. 도지사 다 해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싸울 의지도 없던 사람들이고, 유지들이라. 이왕 도지사 결정해버렸는데, 우리 흘릴 도신 게 우리 해서 가버렸어요. 그 다음 이제 소위 재단체 중심의 이쪽에서는 원천 무효 주장하면서 이제는 개발이익 환수도 흘렀고 탑동 문제 해결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범도면 조직 개편하고 병문천 복귀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병문천 이것도 많이 손댄 겁니다. 손댄 거고 이거죠. 이렇게 쭉 나가는 건데. 자, 근데 여기서 참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탑동 싸움에서 제일 큰 난관이 전 이거였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연말인데요. 병문천 복귀한다고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굉장히 큰 적이 나타납니다. 병문천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시청에 사주받고서 병문천 복귀 추진위원회 이름을 딱 만들고 이거 적극해라 빨리 해라 뭐 이게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아까 말한 내창이 되게 못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거기 도로가 나면 뭐가 뛴다? 땅값이 뛴다. 엄청 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이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이 재단체에 와서 막 항의하고 그러는 거죠. 진짜 욕망들이 그냥 치열하게 싸우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권리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데 합동 매립직 환원을 요구한 것인데 이 시점에 복개 추진위원회 당신들 뭐 하는 거냐 검은 음모나 검은 손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특정 이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다 망치는 겁니다 하면서 호소를 해봐야 공공성에서 아무리 떠들어와야 이 욕망을 누르지 못한 겁니다. 이 도민사회가 분열이 되는 거죠. 왜 병문천 복귀인가? 아까 범양 입장에서 이건 신의 한 수였던 거고, 행정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병문천 복귀는 이제 완전히 전혀 탑동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선물, 이걸 놓칠 리가 없는 사람들.
자, 그럼 일반 시민들은 그럼 뭐냐? 운동하던 사람들은 뭐냐? 이게 몇 년 돼가니까 지친 거예요, 지친. 굉장히 피로해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환경 정비도 되고, 많이 그랬었어요. 행정 명분, 행정이 말하는 명분, 환경 정비도 되고, 도로 나가고, 주차장 나가고, 좋지 않냐. 오늘날에는 이제 복개부천 갖고서 굉장히 문제제기가 많아요. 특히나 2007년에 그 태풍 나리에서 완전히 박살 났지 않습니까? 그때서부터는 복개 문제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요때 병문천 복개 얘기했을 때, 일반 시민들은, 그 정도는 받아들여주게, 어떤 회계, 이런 분위기가 컸어요.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오늘날에는 이거 말도 안 된다 하겠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말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니까 운동 능력이 확 떨어져요. 아까 범도민회, 재야단체 사람들이 모여진 범도민회인데, 이렇게 이제 물러섭니다. 그러면, 복개 말고, 합동 35% 하자. 35%. 이렇게 얘기했지. 처음에 자기는 이제 80% 얘기했던 사람들이 35%까지 낮췄어요. 그래도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또 이상하게 가는데, 예전 사람들이 알 거예요. 이렇게 딱 되면서 여소야대가 확 뒤집어서 거대 여당이 등장하면서 앞에 국정감사 뭐 이런 거 싹 다 날아갑니다. 그냥 밀어붙여. 국정감사 지적한 거 다 넘어가고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3자회담하는 게 제주시 범도민회까지 들어가서 합의한 게 병문천 복개 플러스 20억 장학금 요거 하나 추가됐어요. 그럼 범도민회 결정 이렇게 합의하고 나오니까 우리 재단체 난리 났겠죠. 대표도 가서 기껏 한 게 이거 받으러 갔냐 해서 막 우리 범도민회 내에서 막 싸움 나고 줄놈 살놈 해가면서 너 운동을 배신한 놈 막 이러면서 싸움 나는 거예요. 어쨌든 요거 하나 추가된 거예요. 그리고서 91년 12월 27일 중공검사하면서 사실상 게임 끝난 거죠. 자, 근데 그 최종 해결은 아까 20년 걸렸다는 얘기했는데 복귀하라 그러는데 복귀도 이 양반들이 또 어영부영 해, 범양이. 이게 복귀가 어디로 가냐면 쭉 올라가면 그 서문다리 지나서 퍼시피코 뗄리고 중앙초등학 옆으로 쭉 어디까지냐면 그 공설운동장 수영장 앞에 내창 다리 있잖아요. 그 내창 다리 거기까지 넣을래. 근데 어영부영 하다가 2007년 날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복귀 다 하는 상태에서 야 복귀 문제 있다 야 복귀 그러지 마라. 그래서 거기 안 있고 그 대신 돈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복귀 대신에 조류조 한 거죠. 조류조 아이디어도 사실은 이게 풍리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날이 터졌을 때 신제주 노영권 박살날 줄 알았는데 살렸던 게 남영구 운동장이었다는 얘기들 많이 해요. 남영구 운동장이 툭 꺼졌잖아요. 거기에 물을 다 담아서 그게 살아왔던 큰 요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조류조기가 본격화됐다는 얘기가 이게 과학적인 얘기인지 그냥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류조 쪽으로 바뀌어서 범양에서 이제 나머지는 조류조 해라. 이렇게 해서 조류 여러 개 했는데 다른 데도 했고 범양 한 대만 또 사고 나요. 무너져버립니다. 무너지는 게 뭐냐면 이게 조류조 물을 가두기도 하지만 옆으로 천천히 빠져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잔작을 해야 많이 했던데 굵은 작을 하니까 물이 한꺼번에 가면서 벽이 무너져버립니다. 별 난리 쳤어요. 그래서 시청하고 배망하고 서로 막 고소하고 장학금 20 주고 주니 안 주니 한참 하다가 마지막 다 타협해서 장학금 20억 줬습니다. 마지막에 줬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끝나기 2009년에 끝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거기 아까 매립해드렸던 이겁니다. 이거 5만 평.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판타스틱한 미래는 이렇게 되죠. 이게 5만 평이면 저 생각에 대충 그려봐도 이거 한 40만 평 될 것 같아요. 신앙만. 제2공항 끝나고 나면 신앙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반대운동인데 이제 대충 여기 어딘지 아시겠지? 이렇게 지금 이제 서다로름, 세다로름 이렇게 했고 저 육지 살다가 처음 제주도 들어왔을 때 서다로름 학살도 지나서 이쪽으로 딱 나오고 이쯤에서 앞에 형제섬이랑 쭉 보이는 그 전망 딱 보는데 털썩 주저앉아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주도에서 제일 아름다웠다고 그때 생각했던 그런 문제였는데 거기도 이제 보니까 지금 취소되긴 했지만 유오션타운 개발한다고 중국 자본해가지고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고 했었죠.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우리 사회학과 학생들 때문에 괜히 지금은 프랑스 아랍파 2세대의 페르낭 브로데리하고 이런 이사 있어요. 지중해 필리핀스 시대의 지중해 세계라는 그 책 서문에다가 이 양반은 이제 사회현상 분석할 때 인간의 개인 행위하고 구조 얘기할 때 구조에다가 절대적인 가치를 둡니다.
흔히 이제 브로댕 3층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과는 역사를 파악할 때 단기지속의 역사, 중기지속 역사, 장기지속 역사 이렇게 얘기를 나눠서 보고, 장기지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거는 사건사,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 이 양한 표현으로 물결 표면 일렁거림 정도 수준의 별거 아니다 이렇게 봐요. 물론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거에 비하면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번에 윤석열이가 이제 대통령이 됐다. 저는 속상해 뒤집어지게, 세상 뒤집어지게 했는데 이 양반에게 보면 그거 그냥 지나가는 파도에 불과해, 이런 입장이고요. 중기지속의 역사를 이제 사회적 시간이라 그러는데, 이제 원어로 공동추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서 추세, 국면이라고 얘기하는데, 큰 어떤 흐름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패권을 장악해가는 거, 베트남 전쟁 이후에 미국이 패권이 내려가기 시작한 이런 추세, 이런 얘기를 하죠. 세 번째 요건데 지리적 시간, 요건데 이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요. 지리적 환경적 요인에서 거의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중세 때는 이게 굉장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 섬이라는 그런 지리적 환경 같은 경우는 왜 교육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중세 때가 요즘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리적 요인으로 의한 그 시간들, 요걸 이제 장기지속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 주목하는 게 군사기지로서의 제주가 이게 굉장히 장기지속의 역사로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장기지속의 역사로서 제주도의 군사기지로서의 위상이라는 거,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이 충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할 때마다 항상 여기가 이제 군사기지라든가 이렇게 쓰이는데요. 원나라가 이렇게 나가서 일본 들어가려고 했을 때 당연히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도요토미가 이거 치러 갈 때, 또 도요토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제 세계 정복을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정명가도 하면서 명나라 칠 거니까 조선 길 빌려달라 했지만 명나라 끝이 아니라 인도까지 갑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인도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도요토미네가 이쪽으로 20만 대군을 끌고 들어왔고 쭉 올라가서 압록강을 넘는 순간 본토에 남아있는 25만,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등이 남아있는 25만 병력이 바로 상하이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합류해서 인도까지 치고 가는 건데, 이렇게 갈 때 당연히 제주도에서 물도 실어야 되고 땔감도 실어야 되고 식량도 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때도 이미 있었던 거고, 근대 와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국전쟁 모두 다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할 때마다 한반도가 이런 역할을 하죠. 그 중에 제주도가 군사기지로서 요건데, 대륙 세력, 해양 세력의 충돌이 계속되는 한은 제주도는 항상 군사기지의 역할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게 어제 오늘 내라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충돌하는 한. 당연히 강정해군기지, 성산 제2공항도 핵심이 군사기지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제 뭐 덕천위에 지금 국정원, 거기에 이제 국가위성통합센터, 천백고지 옆에 그 큰 삼형제 오름에 들어가는 항공대기들,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됐던 거래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참고로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그들은 신탁특지 10년을 감수합니다. 우리는 신탁특지 5년짜리인데 안 받았죠. 그런데 하고서 오스트리아는 영세 중립국으로 갔어요. 충돌을 해서 벗어난 겁니다. 우리는 못 벗어나 있고. 제주도가 그 속에서 이제 아까 원세조가 남송 정벌하고 일본 정벌하는 전진 기지로 쓰겠다고 했던 것이 이미 기록에 나와 있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영국의 검문도 점령 사건, 갑신장군 이후에 바로 이게 터지지 않습니까? 영국이 검문도를 딱 점령하니까 러시아가 제주도에 욕심을 딱 부립니다. 그 당시 영국하고 러시아가 결국 충돌할 때요, 전 세계적으로. 그랬더니 일본이 이거에 대해서 화들짝 합니다. 이게 여기서 낸 건데 보면 일본 예전 그 무렵에 그 일본 신문이 보도한 제주도만 좀 모아놓은 거예요. 마이니치에서 뭐라 그러냐면 조선 정부가 러시아에 제주도 차용 허락했다. 러시아에 제주도를 빌려주겠다고 이미 허락했다. 일본이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일본 애들이 제주도 주변에서 해양 침략하고 막 난리 납니다, 이때. 그래서 영국하고 러시아가 그렇게 충돌하니까 영국이 어느 날 갑자기 검문도 들어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뺍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그럼 빼고 일본도 빼고 이렇게 했는데, 이미 이때도 이런 충돌도 있었고, 37년에 뭐 당연히 난징 폭격하는, 중국 본토 공격하는 이런 거 썼던 거는 다 아는 얘기라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일전쟁 때, 이때 요게 세계 항공전사상 미중에 대공습 성공했다 굉장히 이제 난리를 쳤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나가사키 오무라 항공기지에서 출격을 하고 상하이 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연료가 모자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하이 치고 돌아올 때 제주도에서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일본에서 감히 날아와서 상하이 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이중에 대공 성공했다. 그래서 나중에 오물항공기지가 제주도 알뜰에 아예 이전에 옵니다. 이전에 와서 알뜰에서 날아간 것 말고 36번 돼요. 참고로 요 얘기인데, 그 알뜰 저기 들어왔을 때 그 해군기지예요, 해군기지. 해군에서는 비행장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항공기지라고 씁니다, 항공기지. 그러니까 저기 알뜰이 비행장이 아니라 알뜰이 항공기지예요, 원래는요. 그리고 이제 고사포인데 해군에서는 이제 고각포라고 합니다, 원래는. 뭐 지금 배공파인데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미국도 그렇지만 공군이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2차 세계 이후에 공군 만들어요. 그 당시 육군 항공대, 해군 항공대예요, 다. 그리고 이 제로스에는 지금도 미국 일본 전쟁 오타쿠 애들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건 물론 이제 1940년에 나오긴 한 겁니다. 제로센이라고 해서 이 하와이 진주만 때릴 때 아주 했던 건데, 제로센이 뭐냐면 센은 센토끼, 전투기 할 때 전자를 센 이렇게 한 거고, 제로가 뭐냐면 0의 0인데, 이게 1940년 만든 겁니다. 1940년이 환기 2600년에서 2600, 그래서 끝자리가 0이잖아요. 0년에 만든 센토끼에서 제로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저 4.3 때 뭐 일부 썼냐 안 썼냐는 9구식 소총 하는 거는 환기 2599년, 1939년에 만든 소총이에요. 그래서 9구식 소총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여간 그런 것들하고, 나중에 오무라 항공대가 아예 상하이로 이전을 했을 때는 이제 알뜨르가 연습기지로, 그래서 아까톤보라고 이런 거 갖고서 이제 하는, 우리 아버지도 그때 아까톤보를 거기서 봤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해줬었는데, 그런 거고. 그러니까 뭐 태평양 전쟁 나면서 이러저러 했던 거. 모스포 레이더 기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일본 공습 들어갈 때 모스포 레이더 기지에서 야 미군 비행기 날라 함죠, 이걸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대비하고 그런 것들이죠. 결치로 작전까지 다 아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5년 9월에 일본이 항복했는데 제주도는 별도의 항복무소를 받습니다. 요거는 그 자체가 제주도의 군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48년 3월에 이승만이가 48년 3월이면 4.3 나기 바로 전이잖아요. 어떻게든 빨리 미국한테 나 빨리 어떻게 해서 반쪽짜리 정부 빨리 만들어 대통령 만들어줘,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노골적으로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제주도를 미국의 영구 군사기지로 줄게. 참 이승만 우리 입장에 생각하면 진짜 그죠. 더 또 골 때리는 게 장제스, 이 49년이면 국공내전 해가지고 마오쩌둥한테 밀려가지고 대만으로 도망갈 때잖아요. 대만으로 도망간 상태에서 이런 거죠. 이 대만에서 중국 본토 다시 공격해서 마오쩌둥 몰아낼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요격권 빌려주라. 여기서 우리 이렇게 치러갈 거니까 제주도를 군사기지로 빌려줘. 이런 제안입니다. 그 다음에 태평양전이 다 끝난 51년에 이 조약을 샌프란시스코 맺을 때도 제주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및 거문도 제주도까지 반환이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한반도 부속도서가 아니에요. 거문도하고 제주도는 한반도 부속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주도를 별도로 기재하면서 언젠가는 확보해야 될 그런 그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하는 거죠. 또 속상한 얘기가 68년인데 오키나와가 이제 일본에 반환되는 게 73년 반환되잖아요. 이 얘기가 나올 때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되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들, 지금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87%인가가 오키나와에 다 몰려 있습니다. 거기 이제 떠나야 될 거라고 박정희는 생각을 해가지고, 야, 그거 떠나면 미군, 제주도에 우리 내줄 테니까 다 좋아. 이런 얘기를 박정희는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장기지속 역사로 볼 때, 제주도 같은 경우는 19세기 말일에 이런 대륙 세력, 해양 세력이 충돌할 때 군사적 거점으로 계속 주목받아오고, 그건 앞으로도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면 아까 오스트리아처럼 그렇게 중립이 아닌 이상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님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아까 처음 얘기 시작할 때처럼 제주도 사람들이 요즘 그래도 생태 감수성은 있는 것 같은데 이 평화 감수성에 대해서는 막연한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자, 이제 송악산 얘기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게 85년에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건 88년인데 85년에 건설부에서 이런 걸 발표합니다. 특정지역 제주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송악산 일대 이렇게 개발해주겠다. 제주도도 송악산 일대 관광지 지정 딱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87년 노태우 대통령 대통령 선거 전에 공약사항으로 알뜰로 여기를 풀어가지고 헐값에 주민들에게 분할해주겠다. 그러면 모스코 사람들은 이걸 꿈꾼 겁니다. 이런 욕망들이 커갈 때 엉뚱하게 88년 8월 12일 날 국방부 발표다로 언론에 슬쩍 나옵니다. 언론에 슬쩍 나오는데 홍학산 관광지구 취소하고 군사기지 건설하고 비행장 건설할 건데 기존의 80년경
플러스 토지를 더 수용해가지고 197만 평, 거의 3배 되는 겁니다. 아까 대전 사람들은 이런 걸 꿈꾸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이런 게 들어설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알뜰리 비행장 등등 기존의 건데 여기까지 다 수용해가지고 군사기지로 쓰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건 진짜 아닌 맘 중에 완전히 날벼락이었던 건데 이때 싸울 때 요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피해보상 요구가 아예 없어요. 계획 철회 이런 거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 철회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했으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마을 자체가 아예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사는 마을이 없어지는 거고 마을 바깥에 군사기지 들어간 바깥의 사람들도 일단 어장 못 쓸 것 같고 농사 지을 땅 지금 알뜰을 거기 빌려 쓰잖아요. 농사 짓잖아요. 국방부 빌려서 농사 짓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어장 출입도 통제당하죠. 군사기지 쪽에 거기서 못 가셨습니까? 이런 것 등에서 아예 내 삶의 존재가 날아가는구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탑동 같은 경우는 보상해달라 했지만 여기는 보상해달라가 아니라 아예 그냥 계획 자체 초래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붙었죠. 그래서 이때 발표되고 한 열흘 만에 대책위 준비위원회 이런 것들이 이제 결성이 됩니다. 아까 봤던 거고 요게 이제 읍사무소에서 나중에 막 가서 달라 막 했더니 없다 하다가 읍사무소는 보니까 87년에 이미 계획 다 받았더만요. 받고서 이제 쉬쉬했던 건데 가서 이제 데모를 세게 했어요. 그랬더니 꺼내준 건데 요게 나온 거죠. 나오는데 아까 여기 원래 있던 알뜰르 국방부 땅 그다음 플러스 이거 그리고 1차 피해 지역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지금 모슬포 읍내예요 다. 여기 뭐 다 들어간 겁니다. 피해 지역이. 이쯤 됐으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식겁했던 거죠. 그래서 9월 27일 날 대전 초등학교 이게 추석 다음 날입니다. 추석 다음 날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해가지고 대전 국민학교죠 그 당시에 저도 그때 갔었습니다. 가서 봤는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 이장들 마을 이장들이 대책위에 다 들어갑니다. 대책위에 다 맡고 이거는 준행정 조직인데 이럴 정도에 절박했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운동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대학생들이라든가 제야단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 한림대 이삼성 교수 이런 양반들이 계속 글에 나오는 게 그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필리핀의 그 당시 플라프 공군기지 수빅만 해군기지가 임대기가 만료가 됐고 필리핀 국민투표 붙였는데 더 이상 빌주지 말자라고 결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떠나야 돼요. 이 기지 떠났다가 다시 또 들어갔어요. 지금 다시 필리핀에 들어갔습니다. 필리핀이 또 원했어요. 나중에 돈 받으려고. 근데 그때는 떠나야 될 처지였고 그러면 대체지가 딱 이겁니다. 그래서 알뜰르하고 바로 옆에 화순항이었고 그때는 뭐 화순항 얘기가 붙어있기도 하지만 제주에서 뭐 수심이 가장 깊어가지고 뭐 바로 이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하여간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여기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크게 싸움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제주시 쪽에서도 제야단체 중심이 되면서 국민학교에서 역시 2,000명 이제 집결을 해나갑니다. 근데 이제 조금 볼 게 전쟁 반대, 핵 반대, 조국 통일 가로막는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도민 대책이 있거든요. 이거 이제 서울에도 대학생들도 이제 해가지고 서울에 뭐 공해추방 운동연합 평화연구소 이런 데 연대해가지고 서울에서도 아까 말한 범도민적이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좀 달랐던 게 민주당이니까 야당이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나도 같이 뭐 할게 이런 거는 이해가 된다 치는데 이제 김종필네 신민주공화당 얘네들도 아이고 하겠다 협조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여당 민정당 노태우당도 가가지고 국방부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이러고 도지사도 이제 청와대 국방부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 관광협회 참 이런 사람들이 이때 이런 못했구나 싶은데 이 사람들도 뭐 반대 막 이렇게 막 했어요. 읍사무소 대전농협 워드 친구의 대정치사라고 저 잘못했는데 대정치서 이제 경찰들 와가지고 돈 주고 갔어요. 대책에다가 열심히 싸우라고 그러면서 농협에서도 이게 이 원동력이 뭘까? 저는 그 당시 대학생 때니까 당연히 제도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경찰이 뭐 다 참여해야지 이러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의아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뒤에 계속 싸움을 하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좀 현실을 본 겁니다. 이게 꼭 이렇게 안 하네. 이게 당연한 건데. 하여간 이 이후에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지금도 그게 궁금해요. 왜 그렇게 싸웠을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랑 몰렸을까? 돌이켜보면 그 무렵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뭔가 모르는 불안함?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대화해보면 야, 뭐 쟤도 큰일 나는 거래? 막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이죠. 핵.
미군이 들어오고 전쟁 나면 핵 그냥 하면 쟤도 그냥 아예 바닷속에 잠긴데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고요. 여민회에서는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그때 사실 좀 실감나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클락 공구지, 숙련나 해군기지 미군 들어오면 뭐 몇만 명인가 들어온다 그러고 걔네 오면 뭐 에이지 던지고 막 근데 그런 얘기 쭉 하는데 하여간 뭔지 모르는 공포감이 전체로 다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힘들이 있었는데 글쎄 이게 이런 운동단체의 선동력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는 하여간 이런 보질 안 했는데 이때는 그냥 제도 전체가 그냥 확 올려가는 분위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약간 이런 얘기를 좀 해보다가 규모 좀 줄일게 하다가 뜬금없이 이것도 바로 발표한 게 언론이 이걸 또 발표합니다. 백지화. 7개월 만이에요. 7개월 만에 싹 들어가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후속 조치로 48만 평 주민에게 불화해주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도 안 했고요. 저는 지금 생각해볼 때 솔직히 불화 안 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은 게 역설적이지만 국방부가 알뜰을 지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내가 이게 왜 그랬을까? 이게 뭐 나는 그 워드 원고에 그런 얘기해서 선수들이 왜 이랬을까? 뻔한 거 아니에요. 시간 좀 끌고 하면 피로감 유발되고 운동권 내부에서 이제 분열 생기고 그리고 회유 책임 제시하면 이탈자 생기고 그럼 이제 싹 밀어붙이면 되는데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 뒤에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랬을까? 7개월 만에 확 줄었을까? 여당도 반대해서 아니요, 저 혼자 생각하는 건데, 그 당시는 이제 반미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80년대로 처음 이제 얘기될 때, 반미 정서가 확산되는 거를 미국이 좀, 꺼려한 게 아닌가. 그래서 확 접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통합상 군사기 전면 백지와 장엄한 쾌도, 중심만 드는 느낌이 나오면서 7개월 만에 이렇게 끝납니다. 잘 싸웠어요. 분명히 승리 맞아요. 승리 맞고, 1라운드에서 일단 승리한 건 맞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 화순 해군왕 건설 시도 화순입니다. 화순 2000년에 싸움을 얘기고, 운전에 들어서 버렸고, 그리고, 아까 말씀 제1공항, 레이더 기지 등등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그 당시 88년에,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도지사 면담 딱 들어가서 했는데, 도지사 발언이 나온 게 있어요. 88년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고, 군사기지 용도는 한국공군과 민간 여객 기용이 미국 기지 아님. 아니, 한미 상호 방위조약 4조에 의하면 미국은 한반도에다가 이제 군사기지 쓸게 하면 우리는 그냥 내주게 돼 있어요. 강정 해군기지도 대한민국 해군기지 맞죠. 그렇지만 미국은 아무나 다 들어옵니다.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때도 이런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공군기지 설치로 경제적으로 유익. 이것도 재밌죠. 제주공항 포화로. 이게 88년 얘기예요. 제주공항 포화로. 이런 요설이 88년 요설이 2020년까지 계속된 장비지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유보되었던 욕망들인데 이게 7개월 만에 끝나서 그랬지. 만약 이게 탑동처럼 막 3, 4년 갔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이겼을까? 저는 굉장히 자신감이 없습니다. 이거는 대정 대책이죠. 대정 대책이 쪽의 건데 이런 얘기도 있지만 선거 공약 이행이에요. 아까 선거 공약이 뭔지 알죠? 유오션 타운 같은 거. 이거 해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 그 다음 이거는 도민대책인데, 도민대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쟁반대, 핵반대, 조국통일 가로막는 이런 게 나옵니다. 달라요. 여기 한라선언이라고 이때 여기서 발표했는데, 한라선 핵심 내용이 한반도 통일, 주한미군 철수, 비핵화, 평화협정입니다. 이게 도민대책이고, 이쪽 대정대책위는 관광지 개발입니다. 다행히 싸움이 나기 전에 일단 끝났는데 그리고 대정대책에서 도민대책위 얘기 부호를 거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겠다 해서 하긴 했는데 이게 길어졌다면 이거는 오늘날 이어지고 있죠. 현재까지도 이제 대정 주민들은 이제 관광지 개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이때 제야단체를 계승한 오늘날 시민단체하고 대정 쪽 사람들하고 지금 갈등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뜰의 비행장 이제 평화대공원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제가 이제 제주투데이에 원래 합류를 하면서 처음 진짜 18년 만에 썼던 칼럼을 제목을 이렇게 달았으면 안단테 알뜰이라고 달았는데 어쨌든 이 송악산 개발을 지금 대정 사람들이 왜 원할까? 이겁니다, 이거. 집가 상승이에요. 직접 저게 들어섰을 때 나하고 직접 관계 없으면 어쨌든 땅값이 듭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전 지역이 땅값이 안 뛰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군사기지 묻고 있고 하보니까 우리는 땅값 안 뛰고 상대적으로 그냥 손해봤다. 이게 생물학적 욕망이라는 게 사회학적 욕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쓰면서 지금 저기 50만 평이잖아요. 50만 평을 어떤 식으로 평화대공원 만들까? 요 얘기 썼던 거죠. 스페인 가보드 성당 같은 경우는 140년째 짓고 있어요.
그래서 안단테를 저를 얘기를 했던 건데, 좀 천천히 좀 했으면 좋겠다. 조속으로 하지 말고. 가장 꼴 보기 싫은 게 이거 용산 그 전쟁 기념관. 세상에 전쟁을 기념하는 그 멘탈리티 어디서 나와? 전쟁을 어떻게 기념해요? 사람 죽이는 걸 어떻게 기념을 해요? 평화를 기념해야지. 우리 학생들 데리고 수학여행 가고 이렇게 필수 코스였는데 여기 쫙 나오면 애들한테 심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국가가 위기에 쳤을 때 내 한 목숨 바쳐 이걸 키워주는 거고 평화기념관은 다시는 우리 땅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공공이나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박물관 이게 가까이 가서 보면 이 건물 자체도 굉장히 위협적이고 앞에 가장 상징물로 해놓은 이 수직은 위압과 긴장과 폭력성을 굉장히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뭐 천공검이니 뭐 탄환이니 이런 걸 뭐 했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지어서 평화대공원 만들지 말았으면 하는 거죠. 차라리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저기 땅 그대로 임대해서 농민들이 농사 짓고 조그마한 전시관 짓고 산책로 쭉 해고 그렇게 가는 게 더 평화롭지 않나요? 이게 평화대공원 아닌가요? 저는 이제 이 욕망이 어디서 왔을까 했을 때 한국사회 욕망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한국사회 욕망이 가장 강한 거는 뭔가 했을 때 불안이라고 봐요. 불안이라고 보고 이 거기서 나온 것들이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딴까 얘기도 했지만 자녀가 서울대에 가면 좋겠죠. 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나의 과도한 욕망인가요? 우리 애들은 다 서울대 못 갔습니다. 다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거기에 서울대에 매달리냐?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이런 표현이 결코 과장됐다고 생각 안 해요. 대학 한 방이 인생의 절반 이상을 결정한다는 왜 그럼 대학 한 방이 인생을 이렇게 결정하게 만들었는가? 그 경쟁 속에 오늘날은 특히나 이 공정이 시대의 화두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하고 다르게 요즘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오징어 게임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징어 게임 안에 들어가서 지독하게 경쟁하는데 요만큼이라도 룰을 어겼다? 이건 안 되지. 오징어 게임 룰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지독한 경쟁을 하면서 공정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공정은 이런 성적 능력주의가 바탕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 딸도 와서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알바를 가도 단순히 똑같은 알바인데도 서울대 나온 애랑 경희대 서울대 다니는 애랑 경희대 다니는 애랑 알바비가 다르다는데 그거를 경희대 다니는 애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인다면 이게 공정이라고. 신은 종교예요, 저가 보기에. 도덕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정의로움이 바탕이 되지 않았을 때 진짜 이건 문제인데 근데 왜 이렇게를 하냐면 우리 사회에서 밀려나면 죽는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욕망을 극대화하는데 요 얘기도 하고 좀 할게요. 저는 하여간 교육에 오래 있어서 그러는데 나는 이제 교육 문제 이런 게 계속 터질 때마다 저런 걸 끔찍한 거 볼 때마다 이러저러 하면 교육부에서 하는 거는 뭐 입시제도를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하는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입시제도를 수능을 강화하든 뭐 수시를 늘리든 뭐 자소서를 강화하든 그건 해결책이 아닌 거죠. 해결책은 저는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차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 말이 돼 할지 모르지만 임금차를 딱 4년이면 4년만 주면 돼요. 승진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게 하고 그리고 4년 동안 대학 다니는 거 학비는 전에 국가에서 다 해줘야죠. 이거 우리나라 안 하지 우리가 경제력 떨어지는 뭐 그리스나 이런 나라 다 합니다. 박사과정 끝날 때까지 다 국가에서 해줘요. 우리보다 경제력 떨어지는데도. 우리나라 의사들이 저번에도 의학분업인이 저번에 공공의료를 만들 때 지독하게 반대하는 거는 자기들 밥그릇이랑 다 알잖아요. 근데 밥그릇 얘기를 할 때 내가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이거까지만이 아니라 의사 되려면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러면 만약에 의과대학 졸업할 때까지 국가에서 돈 다 해주면 너 돈으로 한 거 아니잖아. 근데 그거 좀 억울하다고 하면 안 되지. 국가에서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어진다면, 임금차가 없앤다면, 정말 대학 가는 사람들은 연구직, 전문직,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고, 아닌 사람들은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야 이 성적 능력주의가 해체되고 공공성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거는 저는 아까 말 요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개인 경험으로 얘기를 할게요. 저도 이제 그냥 그럭저럭 잘 살다가 40대 한번 크게 이제 꺾어집니다. 건강이. 좀 먼 얘기로 유서까지 써놓할 정도로 했었는데, 그러고서 그때는 제가 경제로 좀 쪼들리던 시절입니다. 근데 경제로 쪼들릴 때인데, 딱 드는 게 이거였어요. 야, 이러다가 큰 멍 닥치면 나 보험 들어둔 것도 따로 없는데, 어떡하지? 이 불안이 굉장히 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저는 이제
애들 과외 한 번 안 오고 그 돈 다 모았다가 방학마다 맨날 가족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여기 많이 다녔었는데, 우리 애가 이제 고등학교 가려는데 이제 저 학교에서 좀 연락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애가 학원을 가겠다 그런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학원비라는 걸 알았어요. 와, 그래도 또 언니가 가면 딸아쟁이 동생은 무조건 또 쟤도 가야 되는가 봐. 그냥 또 그래서 두 번째까지 또 학원 간다고. 그때서부터 교육비라는 거에 대한 그걸 알았죠. 그러다가 또 어찌도 이제 또 서울까지 가보니까 그 생활비, 학비, 뭐 이렇게 하니까, 와, 이게 이 두 가지가 저의 미래를 상당히 불안, 걱정하게 했던 것 같아요. 더 하나 해준다면 요건데요. 싱가포르 주택정책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그 주택청 같은 경우 이게 핵심이 이겁니다. 주거는 상품이 아니다. 싱가포르는 92%가 자가 보유를 해요. 물론 이제 영부임대죠, 영부임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2평짜리를 국가에서 다 줍니다. 막 줘요. 그러면은 매매가의 20% 정도 임대비 내고 들어가 삽니다. 근데 나 50평짜리 하고 싶어. 그럼 국가에 반납하고 도전해가지고 50평짜리 가요. 국가에서 지어줘버린다는 거죠. 물론 사회가 다르긴 해요. 저희도 사이즈가 작은 사회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매매 같은 게 상당히 어렵고 이 주거주택 자체가 상품화 시키지 않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92%가 자가 보유를 해요. 우리 애들 뭐 서울 보내고 하다니까 집이 또 뭐 이렇게 가서 방 빌리고 해야 되지만 거기는 제주도보다 작은 데니까 굳이 먼 데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여기 살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집 하나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있고 우리 딸들 사는데 빌려서 좀 서울에 빌려 있고 이런 식이 되는데 이런 우리하고 저희하고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철학 자체가 이렇게 간다면 주거까지만 보장해 줘버리면 요거 세 개만 보장되면 일단 불안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불안감이 떨어지면 아득바득 경쟁하겠어요? 아까 말한 의료, 노후에까지 교육 이런 것만 해주면 될 거다. 오징어 게임에 눈을 부숴버리는 거죠. 각자 고생하지 말고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주면 우리 안 할 수 있을 거다. 돈 있어야 할 거야.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죠. 정권을 잡는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세금을 어디 쓸 건지 배분하는 권력을 갖는 거예요. 권한을 갖는 거예요. 이명박이처럼 4대 강의가 들이쳐받고 자원외교 들이쳐받고 이렇게 거기다 배분할 건가? 국민 기본소득 나눠줄 건가? 이거 배분하는 것이 정권 잡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어떻게 돈을 배분할 것이냐?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 우리보다 경제를 한참 떨어지는데 대학 다 공짜단 말입니다. 의료 다 공짜다. 물론 이제 그리스 의료 보니까 공짜 의료가 있으면서도 사보험을 또 들긴 합니다. 공보험으로 갔을 때 이제 아침 가면 저녁에 치료받고 이런 게 있으니까 사보험 가면 직행 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 뭐 보완치로 쓴다 치고 어쨌든 기본은 깔아주잖아요. 그런 나라도 한단 말이죠. 호주 같은 데 보면 대학 학비 있어요. 대학 학비 있는데 학자 공세를 다 융자해 줍니다. 근데 학자 융자해서 대학 졸업하면 어떻게 하냐면 갚을 때 일정 정도 취직해서 일정 정도 월급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 갚습니다. 대학 졸업해가지고 아유 나 취직 안 하고 결혼해 그냥 가정적으로 살아버렸다. 안 갚아요. 끝날 때까지. 싱가포르 아까 얘기를 했고요. 자, 한국의 경제력 OECD 10입니다. 어쨌든 11이지만 10이에요. 국방력 6위에요. 원래 국방비가 55조입니다. 55조 우리는 지금도 그런 거 가면 안 되죠. 55조 문제. 이제 안 되는데 55조를 풀어보면 연간 200만 명에게 연봉 2,750만 원 줄 수 있는 거. 이게 남북의 화해만 해서 군축만 해서 반땅만 하고자 반땅만 하면 100만 명에게 2,750만 원 그냥 줄 수 있는 돈이라니까요. 돈이 없겠네. 왜 없습니까? 어디서 그냥 문제지. 무기 수입 10년째 1위입니다. 요거 저 유엔 여기인데, 이거 지속 가능 어쩌고저쩌고 거기서 이렇게 작년에, 재작년이 61이던데, 그게 올랐더라고요. 61인데. 여기 이제 146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 같은데 59위 한 거 꽤나 신기하다 생각하긴 합니다. 이렇게 각박하게 사는 나라 59위씩이나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근데 여기 기준이 6가지 놓고 뭐 복잡하게 계산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요거, 두 번째가 이겁니다. 사회 안전망. 대통령, 또, 이런 것들인데. 선두그룹이 당연히 다 북유럽들입니다. 국제 잘 됩니다. 저는 이제 기본소득 얘기를 한 10년서도 기본소득을 밖에 다니다도 그거 좀 배워가지고 얘기를 떠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기본소득 얘기를 하면 특히 저 또래나 저분 선배들은 새마을운동 했잖아요. 금년자주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야, 일도 안 해 돈 받아. 그거 하는 뭘 받지? 죄 받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기본소득은 이게 좌파 정책이나 우파 정책이잖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건데 IT가 일자리를 확 흡수했지 않습니까?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 호주에 돈이 없어요. 그럼 기업에서 만든 물건이 안 팔리잖아요.
기업이 만든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사람들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나온 게 기본소득이에요. 제가 뭐 대학 다닐 때나 해도 전철 타려면 가서 창고에 가서 홍원동역 종로위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처음 차 사가지고 고속도로 나가면 톨게이트 가면 다 이렇게 대제압료 했잖아요. 지금은 그냥 한입해서 지나가고 다시 다 일자리를 IT가 앗아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호주에 돈이 없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람들 호주에 돈 좀 꽂아줘라. 그래야 IT 사지. 그래서 이 우파 정책인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또들어 댕겨도 이걸 사람들이 다 욕만 하더니, 작년에 우리 이걸 경험했잖아요. 재난지원금. 일도 안 했는데 돈 받기 시작했어요. 하는 맛을 본 건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보편과 선별인데, 자, 보편을 했을 때 우리 친구들, 장사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야, 꼭기 설날 날만 설날. 무슨 얘기냐 했더니, 설날 하면 세뱃돈 나가지 않습니까? 가서 막 영화관 가고 막 사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갑니다, 이게. 근데 선별을 하면, 당장 그 업체들 가게 임대료 냅니다, 일단. 그러면 국가돈 받아다가 건물주한테 들어간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요거는 국가돈 받아다가 경제가 돌아간 거고, 요거는 국가돈 받아다가 건물주 채워주고, 장사꾼들은 그냥 겨우 그냥 현상 유지한 거잖아요. 완전 장난친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을 어디 쓸 건지 배분하는 권한을 갖는 게 정치 권력을 잡는 겁니다. 그 제2공항 뭐 건설비가 대충 5조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야, 5조를 우리 도민들한테 쫙 나눠줘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도 팡팡 도갈까요? 권력을 잡는 사람이 어디에 쓸 거냐 따라 이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할 생각이에요. 결론적으로 52구위의 행복지수라는 거는 저는 불안을 상징하는 거고, 이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그래서 미친 경쟁, 욕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욕망을 어찌할 것인가 해서 저는 이제 불안을 줄여야 된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승전 부동산이 아니고 기승전 사회복지, 저게 이제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